네,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제의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군집화라고 하고 관측치들 중에 유사한 관측치들끼리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군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특허 문서 분석이나 패턴 분석, 시각화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때 군집화를 할 때는 이제 비슷한 집단에 있는 관측지들은 서로 유사하게,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관측지들은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군집화를 수행하는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피처 셀렉션 단계로 어떠한 변수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군집화 평가를 무엇으로 평가를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를 보여줄지,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군집화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평가 지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군집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절대적인 지표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클러스터들 사이의 거리, 그리고 클러스터들의 단면적, 클러스터의 뭐 반지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러스터 내부에서 각각 점들 사이의 거리, 총 이렇게 3가지가 클러스터링을 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해서 2가지 지표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듄 인덱스랑 하나는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군집 간의 최소 거리를 한 군집 내에서 최대 얼마까지 떨어져 있을 수 있는지의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군집 간 분리도를 비율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수가 적으면 듄 인덱스로 나타내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면 실루엣 스코어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자기 군집 안에서 각각 군집 내 구성 요소들 사이의 평균 거리와 그리고 다른 군집까지의 평균 거리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식이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하는 식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룹 내 평균 거리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가지고 와서 그 둘 사이의 차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1에서 이 실루엣 스코어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그래서 이 다른 클러스터까지의 최소 거리에서 클러스터 내부의 최대 거리를 빼주게 되는데, 당연히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면 다른 클러스터까지의 최소 거리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0에 가깝다는 소리는 경계에 아마 위치한 값들의 확률이 높고,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군집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민츠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클러스터링을 할 때 먼저 한 개의 요소가 어떤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다루는 것은 하드 클러스터링인데요. 어느 한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는 오직 한 개의 클러스터로만 할당되게끔 있는 게 하드 클러스터링이고, 반면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각각의 개체들이 있을 때 그 개체들이 어떤 군집에 몇 퍼센트 할당이 되는지 퍼센트로 할당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요소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군집화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분리형 군집화와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분리형 군집화는 이미 군집을 정해놓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군집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계층적 군집화는 최대한 아주 작은 단위부터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면서 원하는 개수만큼의 클러스터가 생기면 멈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리형 군집화는 전체에서 나누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계층적 군집화는 일부분부터 합쳐가면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전체 클러스터링의 종류를 보면은 계층적 군집화가 왼쪽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고, 그리고 이제 파셔널 군집화가 오른쪽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밀도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거리 중심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먼저 저희는 거리 기반 방식 중에 하나인 가장 간단한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의 기본 가정은 이제 만약에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면 그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중심점이 있어서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점 주변에 데이터들이 분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특정 거리보다 가깝다면 아마 이 클러스터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는 각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중심점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KNN의 특징, K-민즈 클러스터링의 특징은 이제 분집의 개수를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정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거리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항상 거리를 저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거리 계산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리가 저희가 아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고, 혹은 그냥 각각의 변수들 사이에 각각 뭐 x축, y축이 있다면 x축 값의 차이랑 y축 값의 차이를 그냥 단순히 절대값에서 더하면 맨하탄 거리가 있고, 혹은 각각의 변수들 사이에 공문선을 고려해서 하는 마할라노비스 거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를 정했다면 이제 바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분집의 개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야 합니다. 근데 분집의 개수는 사실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스트링 좋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룰저덤이라고 해서 데이터 수에 비례해서 뭐 데이터가 n개 있다면은 k는 루트 2분의 n개에서 뭐 가우스 씌워서 사용을 한다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냥 모든 k로 해본 다음에 저 꺾이는 지점 웰보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분류가 가서 잘 됐다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NN을 할 때 분집의 개수를 지정을 했으면 바로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요. 중심점을 정하고 미미의 중심점을 토대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점들이 그 클러스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속한 점들의 무게 중심으로 다시 전체 클러스터의 중심을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보통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할 때에는 컴퓨터가 초기 중심점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주게 됩니다. 근데 초기 중심점이 바뀌게 되면 클러스터링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데이터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뭉쳐지게 잘 분류가 됐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조금 왼쪽에 비해서 바람직하게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비교를 할 때는 초기 중심 설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K더라도 여러 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K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고 K 값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분집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결 무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오리지널에서는 분류를 잘했지만 K-민즈로 하면 그냥 단순 거리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밀도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계층적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라 하면은 이 계층적인 트리 구형을 이용해서 개별 개체들을 순차적으로 유사한 개체들과 통합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 덴드로그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덴드로그램 그림이고, 이 덴드로그램이라 하면은 이 개체 분집들이 결합되는 순서를 나타내는 트리 형태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결과를 시각화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층적 분집화의 장점은 우선 첫 번째로 사전에 분집의 수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K-민즈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사전에 분집의 수를 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이 생성된 후에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원하는
수준에서 따르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군집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특정 분야에서는 덴드로그램 유의미한 또 계통 체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생물 분류라든지 언어 계통 같은 경우에서 그 계층화해서 구조를 나타내기만 해도 이것들이 어디서 찢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화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향식 군집화입니다. 상향식 군집화는 말 그대로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인데 초기에는 이 모든 개체들을 개별적인 군집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각 단계에서 유사한 개체들을 결합해 나가면서 이 모든 개체들이 하나의 군집으로 완성될 때까지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하향식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개체를 하나의 군집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나눠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개체들이 다 나누어지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이 상향식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상향식 군집화 알고리즘의 핵심 수행 절차는 두 군집 사이의 유사도, 즉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뭐 최소 거리 계산, 뭐 최대 거리 계산, 아니면 무게 중심, 뭐 전체 거리 등등이 있고 또 여기 보이는 와즈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 와즈 메소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군집 간의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오차 제곱합 이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플러스 대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군집 간 거리 측정을 통해서 군집화를 수행하다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 두 개의 계층을 묶으려고 하는데 이 묶기 전에 SSE와 묶고 난 이후에 SSE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SE의 증가량을 살펴본 다음에 그 증가량이 가장 작은 군집을 선택해 병합하는 것이 바로 와스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절차, 상향식 군집화의 단계별 절차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모든 개체를 개별 군집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군집 간의 거리 행렬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까 거리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차를 반복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두 개의 군집을 하나의 군집으로 통합하고 또 거리 행렬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모든 개체가 하나의 군집으로 통합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인데 이렇게 하나씩 묶다 보면은 결국 모든 개체가 하나의 군집으로 통합된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 저희가 이걸 이제 덴드로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된 덴드로그램에서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 임계값을 설정해서 잘라버리면은 군집이 몇 개가 설정이 될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잘라버리면 2개가 만들어지고 조금 더 아래에서 잘라지면 군집이 3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군집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이라 하면 데이터의 밀도를 고려해서 군집을 찾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임의의 모양을 가진 군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원 형태도 있고 이렇게 M자 모양으로도 이렇게 군집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상치나 노이즈 생각되는 객체는 군집을 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른 정상적인 데이터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집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밀도 기반 군집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DB 스캔인데 이 DB 스캔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를 갖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 노이즈, 이상치 데이터들은 주변의 밀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고 이 DB 스캔의 목적은 뭐냐면 유의미한 군집을 찾기 위해서 군집에 속하는 객체들과 그렇지 않은 노이즈들을 속성을 정량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DB 스캔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금 간단한 절차들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 인접한 데이터를 군집으로 묶기 위해서는 저희 거리 파라미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원하는 거리 파라미터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그것을 군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개수 파라미터의 민 포인트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 민 포인트를 3으로 설정하면은 이 어떤 포인트 안에 이 거리 안에 이 민 포인트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나의 군집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측된 데이터들을
밀도를 기반으로 총 세 가지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로 구분이 가능한데 먼저 코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반경 내에 민 포인트 개수 이상의 점수가 데이터가 있는 점을 코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점을 보시면 근처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더 포인트는 이 가장자리 벡터로 코어 포인트에 연결은 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은 코어 포인트가 아닌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점을 보시면 얘는 코어 포인트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 반경 안에 민 포인트 개수인 3개만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더 포인트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노이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코어 포인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도 코어 포인트가 아닌 즉 동떨어져 있는 이상치 데이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B 스캔의 수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특정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 거리 내에 있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민 포인트 이상의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족한다면은 그 데이터를 코어 포인트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 내에 민 포인트 이상의 점이 존재하지 않는데 코어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를 이제 보더 포인트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내에 거리 내에 위치한 데이터 중에 코어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하나의 분집으로 연결해서 묶는 겁니다. 근데 안에 코어 포인트도 없고 그리고 민 포인트 개수만큼의 데이터도 주변에 없으면 노이즈로 분리해서 이 군집화를 하게 되면은 DB 스캔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DB 스캔 내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들이 어떠한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총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덴시티 리처블이라고 해서 이 특정 데이터 안에 그 거리 안에 이제 그 해당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은 저희는 P로부터 Q가 이 다이렉트 덴시티 리처블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덴시티 리처블인데 이 P와 Q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체인 형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덴시티 리처블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덴시티 커넥티드 관계는 이 특정 데이터 P와 Q가 있을 때 모든 특정 데이터인 O로부터 이렇게 덴시티 리처블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특정 데이터 O로부터 덴시티 리처블하는 관계가 있다면은 P와 Q는 이 O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덴시티 커넥티드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간의 정의를 통해서 DB 스캔으로 나온 결과에 있는 포인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장 어노미 디텍션에서 density based 어노미 디텍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이 뭐냐, 이상치 탐지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상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치라는 거는 사실 노이즈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이즈는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하다가 무작위적으로 충분히 우연한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노이즈라고 한다면 이상치는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데이터, 그런 거를 이상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치 탐지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특히 공장 관리나 이제 생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이상치 탐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화 그리고 특성화인데, 일반화는 이미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여기 이런 형식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아이템이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범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특수화는 정반대로 정상 범주의 개념을 점점 좁혀가면서 이렇게 되어야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구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당연히 일반화는 점점 범위가 확장되는 거고 특수화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니까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상치 데이터를 잘 찾지 못할 것이고, 특수화를 너무 하게 되면은 오히려 펄사량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상치 탐지에서 좀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분류랑 이상치 탐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지 아니면 이상치 탐지를 할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뭐 수정이 더 나은지 이 그림을 보면 좀 알기가 쉬운데, 만약에 서로 다른 클래스를 분류를 할 때 그 클래스의 개수가 불균형하다면, 만약 불균형하지 않다면 당연히 분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클래스가 불균형하더라도 만약에 저희한테 충분히 그 안 좋은 적은 클래스의 예시가 있다면 충분히 분류 문제로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불균형이 있고 그리고 그 불균형이 심해서 아주 작은 그 클래스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 어노멀리 디텍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그럼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가장 쉬운 방식 가우시안 덴시티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현실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정규분포로부터 생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얘네들이 어떤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왔는지 평균과 분산을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 낮을수록 이상치에 가까운 것으로 판정을 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6 시그마가 넘어가면 이상치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우시안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라그랑지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대 우도 추정 방식을 통해서 가장 평균일 확률이 높은 값과 분산이 높은 확률인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만약에 저희가 측정을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만 했을 때이고요. 그래서 1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식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차원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몇 차원이든지 간에 동일한 가우시안 확률 변수를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MOG라고 부르는데요. 모그라고 부르는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입니다. 말 그대로 가우시안 분포를 여러 개를 합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분포를 저희가 진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한 가우시안 분포에서만 값들이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없고 여러 개의 분포에서 그 값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우시안 분포를 합치면 가우시안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가우시안 모델로부터 이 데이터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계산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를 해보면 어떤 x가 특정 가우시안 혼합 모델에 속할 확률은 그 특정 모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x가 나타날 확률일 거야.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은 m개의 가우시안 모델이 있으면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걔가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그 방식은 이제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스텝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 maximization. 한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일단 추정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가우시안 분포에 속할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했으면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우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주고 이 두 가지 관계를 계속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줘서 이제 분포를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가우시안 분포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데이터들을 잘 포함하게끔 가우시안 분포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냥 단순히 가우시안 분포를 할 때에서 가우시안 분포가 여러 개가 됐으니까 단순히 그 여러 개를 복수로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할 때 공분산이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정규분포인 애들을 합치게 되면은 얘네들이 서로 합쳐질 때 공분산에 따라서 합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대각형면을 전부 다 1로 두고 나머지를 0으로 놓았을 때는 단순한 원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대각성분만 각각의 표준편차로 바꿔주면 타원 형태로 조금 더 변형이 되게 되고, 얘네들을 전부 다 채워 넣으면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좀 더 최적화를 시켜서 데이터들이 잘 포함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다음부터는 아예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이 그냥 그 데이터의 밀도만 보고 어떤 분포를 따를지를 대충 추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x가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생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역에 속할 확률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p가 될 거예요. 그러면 n개의 벡터 중에 k개가 이 영역에 속할 확률은 단순한 베르누이 분포가 돼서 p의 확률로 속하고 1-p의 확률로 안 속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요.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만약 n이 무한히 커지면 표준편차의 분모 n이 있어가지고 0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서 발생 확률이 약 n분의 k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즉 이 p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아까 맨 처음에 있던 확률 분포에 대한 식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밀도가 일정해서 그 x가 정의된 부위에서 발생할 확률이 일정하다면 이 적분식은 그냥 단순히 px가 일정하니까 px의 방정식과 그리고 그 주변의 범위인 이 r의 범위 v로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게 p는 n분의 k이고 n분의 k는 px 곱하기 v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px인 확률 밀도를 저희는 nv분의 k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이고 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보면은 충분히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밀도를 기준으로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한 점 x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서리의 길이가 h인 정육면체 혹은 뭐 차원이 더 커지면은 하이퍼플레인의 생각을 초입방체를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커널 펑션입니다. 커널 펑션의 역할은 되게 간단한데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은 1이 되고 이 범위 안에 없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포함하는 방식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이 커널의 크기가 이 정도고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점은 커널 안에 있으니까 1이 되고 밖에 있는 점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커널 펑션은 굉장히 단순한 커널 펑션이죠. 1이냐 0이냐 이런 식인데 이게 불연속적인 추정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에 있으면은 가중치가 다 똑같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정하기 위해서 아까 있었던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가운데에 올수록 확률이 좀 더 커지게 이런 식으로 커널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걸 스무스 커널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무스 커널 함수를 잘 이용을 해서 이제 모델을 잘 적합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가우시안 함수, 안에 있는 확률 분포 함수들을 추정을 해서 밖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널을 만들 때 너무 스무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처럼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너무 왔다 갔다 위아래로 심하게 되고, 반대로 커널을 너무 안 주면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이 그냥 한 개로 뭉뚱그려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스무딩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네들이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단순히 한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여러 개를 따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익명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각각 그 밀도를 가우시안 커널로 예측을 해서 했을 때 보시면 점점 더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인데요. 앞에 4개는 어떻게 이상치를 탐지할 것이냐였다면 마지막은 이상치 탐지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밀도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인데,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 주변의 각들을 확인을 해서 밀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판단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네. 네, 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총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조금 복잡해서 일단 천천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K 디스턴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임의의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으로부터 K 디스턴스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점부터 거리를 계산을 해서 K번째로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를 제외하고 최소한 K개에 대해서 얘보다 이 거리보다 가까이 있는 게 더 많아야 되고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P라는 점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5개의 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0.5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점이 한 개밖에 없죠. 0.5 이내에 있는 점이 1.0이라고 하면 2개밖에 없고 1.5 이내라고 하면 3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2개랑 3개, 2개일 때는 성립을 안 하고 3개일 때부터 성립을 하니까 이때 K 디스턴스 3 디스턴스라고 한다면 K를 3으로 놓는다면 이 P의 K 디스턴스는 1.5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0.5, 1.0, 1.0, 1.0이었다면은 3 디스턴스가 1.0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번째 이후까지의 거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정의가 앞에 거를 참고하니까 이거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K 디스턴스 네이버입니다. 어떤 한 점에 대해서 K 디스턴스 네이버는 정의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까 K 디스턴스를 구했잖아요. K번째로 가까운 이후까지의 거리가 K 디스턴스였는데 그 거리를 기준으로 그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을 K 디스턴스 네이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K 디스턴스 네이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리처블리 디스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K 네이버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없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리처블리 디스턴스에도 K가 들어가서 정확히는 K 리처블리 디스턴스가 되는데 저런 리처블리 디스턴스 뒤에 이렇게 숫자 3이 오게 되면은 뒤에 오는 점 A를 기준으로 이제 3 디스턴스랑 네이버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 디스턴스가 나올 텐데 그래서 만약에 C랑 A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점 C는 한 칸 전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최대 K 디스턴스의 최대값이다 아니면 둘 사이의 거리 둘 중에 최대값을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A와의 거리가 작지만 K 디스턴스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C와의 리처블 디스턴스는 전체 K 디스턴스가 되고요. 점 D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보다 밖에 있기 때문에 이 K 디스턴스보다 더 값이 커져서 실제 거리 AD가 이 둘 사이의 리처블 디스턴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서 한 단계 남았는데 로컬 리처블리 덴시티 of P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로컬 리처블리 덴시티는 이제 지역적으로 접근 가능한 밀도를 나타내는 거고 쉽게 보시면 아래는 리처블리 디스턴스가 나오게 되고 위에는 그 전체 리처블리 디스턴스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블리 디스턴스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최소 거리, 그 K 디스턴스나 혹은 실제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분자에는 각각의 거리들의 합이 들어오게 되고 위에는 K 디스턴스 안에 총 몇 개가 있냐, 그 네이버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거의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잠깐 앞으로 가주세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왜냐면은 NKP의 절대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로컬 리처블리 덴시티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밀도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까운 점들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밀도는 작아진다라는 개념을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점들이 가까이에 있다면은 리처블리 디스턴스로 나눠준 값이 작아진 게 이제 크게 나오게 될 거고, 밀도가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밀도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점들의 밀도를 함께 고려를 해서 탐지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는 아까 저희가 방금 계산한 이 전의 값을 이제 분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단 분자에는 똑같이 전체 점들의 개수들로 분모에는 전체 점들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서로 다른 이 둘의 분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의 밀도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P는 주변 점들이고 O가 주변 점들이고 P가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의 밀도와 중심점의 밀도 분의 주변 점들의 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뜻이 분자는 이제 분자에는 각각 모든 점들에 대해서 중심에 있는 점의 밀도 분의 중심이 아닌 점에 있는 애들의 밀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밀도는, 그래서 이 실제 식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주변에 있는 점의 밀도랑 실제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심점에 있는 밀도랑 주변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하면 아마 저 분수식이 1이 나오게 돼서 전체적으로 NKP 분모와 분자가 같아져서 LOF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 LOF가 1이니까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가 1이어서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다는 이상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의 밀도는 작지만 주변점의 밀도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치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케이스 3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의 밀도가 케이스 1보다는 크게 나왔지만 주변 점들의 밀도도 동일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계산을 하면 클러스터에 속하게 이상치가 아니다라고 판별을 하는 방식이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5-2단원 디스턴스와 모델 기반의 이상치 탐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거리 기반의 이상치 탐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KNN 기법 기반의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KNN 기반의 이상치 탐지는 이 객체의 이상치 점수를 해당 객체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까지의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해서 이상치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의 장점은 정상 클래스에 대한 사전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의 거리 정보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 점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거리 정보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가장 K번째 최근점 이웃까지의 최대거리 지표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K의 최근점 이웃까지의 평균거리 지표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점 이웃까지의 평균 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지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최대거리라든지 평균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링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인데요.
이 클러스터링 기반 이상치 탐지에서 개체의 이상치 점수는 해당 개체와 가장 가까운 중심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저희가 따로 가정을 하지는 않고요.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EM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EM 알고리즘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할당을 하게 되고 그 할당된 포인트들의 또 평균을 거리를 계산해서 다시 또 중심점을 또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주변의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한 두 가지 이상치 점수 지표로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까지의 절대 거리와 그리고 상대 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K-means 클러스터링의 이상치 점수의 예시인데 보시면은 이 노이즈들이 서로 어떠한 점수들을 가지게 되는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군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치 점수가 높게 표현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PCA 기반의 이상치 탐지인데 이 PCA 기반의 이상치 탐지의 목적은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축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새로운 좌표계로 투영해서 변동성이 가장 큰 주성분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차원 데이터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주요한 몇 개의 축을 투영을 해서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향 벡터 W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라그랑지 순수법을 이용해서 L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L을 W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고유벡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A 기법의 이상치 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투영된 저차원 공간에서 고차원인 원래 공간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할 때 발생하는 오차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데이터들을 저희가 여기 투영해서 이렇게 좌표계에 투영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손실되는 값들이 이상치 점수로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포트 벡터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포트 벡터 기반 이상치 탐지는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를 구분하는 함수를 찾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따로 배운 적이 없지만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어진 데이터를 두 클래스로 나누는 녀석인데 예를 들면 정상이랑 비정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이상치 탐지에서는 보통 정상 데이터만을 저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SVM을 조금 변형을 해서 얘가 이상치를 잘 찾을 수 있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인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이어서 이렇게 선으로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 SPDD 방식은 이렇게 구 형태로 데이터를 구분한다라고 일단 초반에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 클래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데이터가 위치한 피처 스페이스에서 원점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진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식이 나오긴 하는데 이 최적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과 데이터를 최대한 원래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정상 데이터 영역을 정의를 해서 이 경계 바깥에 있는 데이터는 이상치 데이터다. 그리고 경계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디시전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된 결정 함수로부터 데이터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이 함수를 가지고 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얘가 이 시그널 함수인데 만약에 이 결과가 양수이면은 정상 데이터 그리고 음수이면은 이상치 데이터로 판단하는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푸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그랑지 순수 방식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저희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특정 거리 이상 떨어진 정상 데이터 영역을 저희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KKD 컨디션에 따라서 경계에 있는 데이터와 경계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어떤 데이터가 서포트 벡터가 될지를 결정해서 경계를 정의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라그랑지안 문제를 저희가 이중 라그랑지안 문제로 변환하면은 조금 더 고차원 문제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앞에 그냥 라그랑주 식은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듀얼 모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중 라그랑지안 문제를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계산이 간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정함수 통해서 얘가 정상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그랑지안 순수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비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최적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어서 얘를 어떻게 비선형 데이터를 어떻게 풀 수 있냐의 방법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는데 비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커널 트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커널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고차원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해서 이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커널 함수는 두 데이터 간의 내적을 계산해서 이 데이터가 고차원적으로 변환된 것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널 함수의 대표적인 뭐 방법으로는 뭐 RBF 커널도 있고 MLP 커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비선형 데이터도 저희가 선형 데이터처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앞에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총 세 가지 케이스로 데이터들이 구분이 되게 될 텐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라그랑주 순수값이 0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상 데이터로 서포트 벡터가 아니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 i가 VL분의 1 값을 갖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 데이터가 결정 경계 바깥에 위치한 서포트 벡터이고 이 데이터들은 이상치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이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알파 i가 0과 VL분의 1 사이면은 얘는 다 결정 경계 위에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녀석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고 정상 데이터를 포함해주는 경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정상 데이터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계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직접 그래프에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 경계면을 나눠주는 녀석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파라미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알파 i의 값은 앞에서 봤듯이 VL분의 1을 최대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분의 1이 무슨 의미냐? 최소한 VL계의 서포트 벡터가 존재한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 VL계의 서포트 벡터가 결정 경계 밖에 위치할 수 있다 또 정해주고 그래서 이 V는 결국에는 서포트 벡터의 비율에 대한 하한과 오류 비율에 대한 상한을 결정해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V가 클수록 더 복잡한 결정 경계가 생성이 되지만 또 이게 너무 크다면은 데이터가 과적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V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SVDD 방식인데 얘는 앞에 있는 원 서포트 벡터 머신과는 다르게 이 모든 정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초구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 SVM 모델은 이렇게 직선 형태의 경계를 찾는 것인데 이 SVDD는 초구 형태의 경계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 데이터는 이 초구 안에 위치를 해야 되고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구 바깥에 위치하면 얘가 비정상 데이터로 분류하는 머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적화 함수와 결정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최적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초구의 반영은 최소화를 해야 성능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초구 밖에 나가 있는 이상치 데이터에는 이 페널티를 또 최소화하는 것이 이 SVDD의 옵티멀 펑션이고 그리고 결정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데이터가 초구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판단해 주면서 당연히 앞에랑 마찬가지로 이 시범함수가 양수면은 XI가 초구 내부에 위치해서 정상 데이터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그랑지안 순수 방식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네 식이 좀 어려운데 AKT 컨디션 써가지고 네 반경 그리고 반경이 얼 중심인 A 그리고 슬랙 변수 그 사이를 통해서 각각 평미분을 해서 최적계를 구할 수 있다. KKT 알죠. 전자공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중 라그랑지안 문제를 풀면은 계산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사람법
생각보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라그랑지안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해져서 저희가 쉽게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중 라그랑지안 문제, 얘를 최대 맥시미제이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음수를 취해서 미니미제이션 문제로 풀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라그랑지 순수 알파 i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알파 i가 0이다. 얘는 그럼 서포터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알파 i가 c다. 그러면은 얘는 결정 경계 바깥, 이 초구 결정 경계 바깥에 위치한 데이터고, 얘는 서포터 벡터이면서 이상치 데이터의 가능성이 높은 녀석이고, 마지막으로 알파 i 값이 0이랑 c 사이면은 요 결정 경계 위에 위치한 서포트 벡터이며, 얘는 정성 데이터이기도 하고 정성 데이터를 묶어주는 경계면의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서포트 SVDD에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가우시안 커널은 뭐냐면 이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사용되는 식인데요. 이 가우시안 커널의 식이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S인데, 이 S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초구 모양, 그 경계면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경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크면 클수록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적한 문제 혹은 너무 단순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S를 선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DD의 또 변형된 방법 하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VSDD는 이 SVDD의 확장된 버전으로서 이 매개 변수 V를 추가해서 이상치를 얼마나 허용할지, 또는 경계 근처에 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B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B값에 따라서 초구의 크기와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B가 크다는 거는 이 굉장히 모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초구가 작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D가 V라는 의미인데, B가 0.75로 크게 되면은 굉장히 초구가 작아지지만, 이 V가 0이 되면은 초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V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이상치를 탐지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다. SVD 모델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로 위해서 만들어진 변형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모든 데이터가 유닛 논 벡터로 정규화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원 SVM 모델로 푸나 아니면은 SVD 모델로 푸나 이상치 데이터를 똑같이 판단할 수 분별해낼 수 있다. 똑같이 동등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토인코더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토인코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오토인코더는 인경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비즈덕스 모델이고, 얘는 이제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거나 차원을 축소해서 노이즈 제거, 특히 이 단어에서는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쓸데가 없는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쓸데없지 않고 정상 범주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이상 범주 데이터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모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상치를 그 안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오토인코더 모델의 기본적인 권력인데, 이 저희가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축약하는 파트, 이 부분을 인코더라고 하고, 이 축약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파트를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토인코더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 거냐면, 반드시 입력 노드의 수보다 적은 수의 노드를 갖는 은닉층이 최소 한계는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에서 정보의 축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층이 하나 존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은닉층의 노드가 입력층 혹은 출력층과 같다 혹은 많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냥 입력 출력을 외워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모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은닉층에서 이 노드의 개수를 조금 줄여줌으로써 이 가중치를 조절해서 아웃풋의 결과를 조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은닉층은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사용해도 되고 단 한 개의 은닉층만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 인풋이 지금 5개고 아웃풋도 5개인데 입력 출력 노드보다 적은 수의 노드 여기는 3개로 되어 있죠. 한 은닉층만 이걸 가지게 된다면 나머지 은닉층은 뭐 그 개수가 입력보다 더 많든 같든 상관이 없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 어차피 여기에서 정보의 추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력 데이터 X를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이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할 때 저희가 인풋은 X를 넣었지만 아웃풋이 X 프라임으로 나오게 되면 그 두 개 사이에 얼마나 데이터가 로스 데이터가 얼마나 사라지냐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이 X와 X 프라임의 차이를 계속해 나가서 최소화도 은닉 노드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것이 이 녀석의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인코더의 활용 방식, 두 가지 활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차원 축소의 목적으로 오토인코더를 학습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잠재 벡터를 다른 머신 러닝 모델 모형의 인풋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 벡터는 입력 데이터를 축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적은 차원의 데이터로 효율적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거죠. 저희 이번에 다루는 목적이 이상치를 판별하는 건데 복원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얘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인풋 X와 아웃풋 X 프라임이 다르게 되면은 아니 왜 복원이 잘 안 됐지? 어디서 잘못이 된 건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오토인코더가 이상치 탐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인코더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친구는 입력에 약간의 변형을 줘도 모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학습 과정에서 입력에 조금 노이즈를 첨가하게 된다면은 얘가 노이즈도 좀 적당히 잘 학습을 하게 되어서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저희가 주로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의 노이즈를 넣게 되는데 이미지 데이터 노이즈를 입력할 때는 좀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성을 해서 넣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솔레이션의 포레스트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어차피 이상치는 그 개체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정상 데이터와의 값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트리를 만들 때 이 객체를 고립시키는 트리를 만들 때 정상 데이터는 그 분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딱 그 하나만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지만 이상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로 분기를 해도 고립이 가능하다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객체를 고립시킬 때까지 얼마나 분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로 이상치 점수를 부여해서 만약에 그게 적은 분기만으로 분류가 됐다면 그 친구는 이상치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작동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n개의 객체로 구성된 샘플 데이터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분기를 수행하게 되면은 저희 앞에서 보았던 재기적 분기처럼 그냥 트리를 계속 만들게 되면은 그 스플릿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트리를 형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상치 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냐 먼저 첫 번째로 패스 랭스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객체의 경로 길이가 X가 속한 말단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간 엣지 해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hx를 다음과 같이 정규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규화된 cn을 가지고 그 이상치 스코어 x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솔레이션 트리에서 이 패스 랭스가 짧다라는 거는 이상치 스코어가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상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이상치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장점은 그럼 무엇이냐? 저희 앞에서 설명드렸던 LOF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LOF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간의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A와 B가 있을 때 과연 이 인스턴스 X에 대해서 누가 더 이상치 확률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분류가 불가능하지만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셋 B의 인스턴스 X보다는 데이터셋 A의 인스턴스 X가 비정상의 확률이 조금 이상치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셋을 무작위로 샘플링하고 트리를 구축하고 패스랭스를 계산해서 이상치 점수를 보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트리 하나 생성하는데 256개 정도의 샘플 데이터면은 충분하다라는 학술적인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트리의 최대 깊이를 다르게 재현할 때 어떤 효과를 가지냐, 깊이를 길게 설정하면 당연히 탐지 경계가 세밀하게 돼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상치인지 아닌지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만 과적하게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얇게 설정하면은 모델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또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트레이드오프를 찾아가지고 깊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 추가로 마지막인데 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가 확장되는 건데, 이제 데이터의 패턴이나 구조가 복잡했을 때 단순히 무작위 분할로는 이상치 패턴을 감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탐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주기나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선형 구분만으로는 구분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인데, 기존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항상 분할이 수평 수직으로 되게 하지만 이 익스텐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기울기를 가진 분할을 활용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편향이 굉장히 줄어들고 인위적인 패턴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그냥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인데 기울기를 줘버리니까 이 두 녀석의 균집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인사할까요? 지렸다. 네, 이상으로 과제 2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